10살짜리 동생 한채령이 장터에서 야바위꾼 독칠에게 돈을 전부 잃고 말았습니다. 아픈 언니 한서윤에게 줄 약을 사려던 한채령은 돈이 모자라자 결국 제 머리에 달려있던 댕기까지 풀어 넘겨주었습니다. 그 댕기는 가난한 형편에 언니 한서윤이 품침을 한 푼, 두 푼 아끼고 또 아껴서 동생의 생일에 사준 단 하나뿐인 소중한 선물이었지요. 댕기도 없이 헝클어진 동생의 맨머리를 본 순간 한서윤은 타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주먹을 꽉 쥐고 장터를 향해 거침없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조선팔도 어디에나 있을 법한 깊은 산골 마을의 끝자락, 고개 하나를 넘고 개울을 건너야 겨우 닿는 비탈진 산기태수는 낡은 초가집 한 채가 위태롭게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지붕 위에 올린 짚은 군데군데 뜯겨나가 빗물이 셀 때마다 천장에는 누런 곰팡이가 피어올랐고 흙벽은 사방으로 금이가 바람이 불 때마다 집 안팎이 훤히 들여다 보일 지경이었지요. 이 허물어질 듯 아슬아슬한 집 안에는 부모도 없이 서로의 온기만을 등불 삼아 하루하루를 버티는 자매가 살고 있었으니 28살의 언니 한서윤과 이제 겨우 10살 배기인 동생 한채령이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자매의 어머니 신월서는 한채령을 낳다가 산후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아비 한상철마저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한 채 술독에 빠져 허우적거리다 한채령이 4살 되던 해 추운 겨울날 차디찬 논두렁 위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겨우 12살이었던 한서윤은 터져나오는 울음소리조차 삼켜가며 아비의 장례를 치렀고 그날부터 어린 동생에게 어머니이자 아버지가 되었으며 온 세상이 되어주어야 했습니다. 먹고 살 길이라는 게 별다른 수가 없었지요. 글을 읽을 줄도 모르고 바느질조차 배운 적 없던 한서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오직 제 몸뚱이 하나를 고되게 갈아 넣는 것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새벽 첫 닭이 올 무렵 겨우 눈을 비비며 일어날 때 한서윤은 이미 산 아래 김만석의 논에 나가 소가 끌어야 할 쟁기를 제 어깨에 걸고 논고랑을 파고 있었습니다. 12살 어린 계집아이가 황소 대신 쟁기를 끈다는 소문이 퍼지자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이 혀를 내둘렀으나 해가 바뀌고 또 바뀌면서 한서윤의 어깨통은 웬만한 장정 2명의 목보다 넓어졌고 손마디는 옹이가 박힌 소나무 뿌리처럼 굵고 투박해졌습니다. 논밭 일이 끝나면 그녀는 곧장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도끼 한 자루로 제 허리통만 한 통나무를 척척 쪼개내렸는데 도끼날이 나무를 파고드는 둔탁한 소리가 산등성이 너머까지 쟁쟁하게 울려 퍼질 정도였습니다. 장정 여럿이 달라붙어 낑낑대야 겨우 옮길 수 있는 굵은 장작 더미를 한서윤은 제 등짝에 산더미처럼 지고 가파른 비탈길을 내려왔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마을 사내들이 슬그머니 고개를 돌려 눈길을 피할 만큼 한서윤의 덩치와 힘은 압도적이고도 위압적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감이 제 발로 찾아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서윤은 매번 푼척을 받으러 갈 때마다 주인 양반의 눈치를 살펴야 했고 일을 시킨 쪽에서 한 푼이라도 깎으려고 트집을 잡으면 이를 악물고 고개를 조아리며 참아냈습니다. 자존심을 내세우다가 일거리를 잃으면 당장 다음 날 한채령의 입에 넣어줄 죽 한 그릇이 사라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남의 집 처마 밑에서 모진 구박과 눈칫밥을 삼켜온 덕분에 한서윤은 상대방이 턱을 살짝 치켜드는 기색만 보아도 그 속내를 꿰뚫어 보는 눈치를 갖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턱을 살짝 치켜드는 각도만 보아도 속으로 무슨 속셈을 품고 있는지 훤히 꿰뚫어 볼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온종일 뼈가 바스러지도록 고된 일을 마치고 돌아온 한서윤이 삐걱거리는 살인문을 밀고 마당에 들어서면 어김없이 한채령이 쪼르르 달려나와 흙투성이 치맛자락에 매달리곤 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산 하나를 통째로 짊어진 것 같던 어깨의 무게가 눈 녹듯 사라졌고
아무리 거칠고 투박한 한서윤이라 해도 동생의 까만 눈동자 앞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살갑고 여린 사람으로 돌아갔습니다. 갈라진 손등으로 한채령의 볼을 쓸어 주려다가도 제 거친 손이 아이의 고운 피부를 긁을까봐 슬쩍 손을 거두어 치맛자락에 문지르는 것. 그것이 한서윤이 동생에게 보여주는 유일한 약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서윤이 여느 때처럼 김만석의 소나무 울타리를 손보고 있을 때 밭 건너편에서 아낙네 두어 명이 빨래를 두드리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바람결에 실려왔습니다. 김만석의 큰 며느리인 오씨 부인이 빨래 방망이를 탁 내려놓으며 목청을 높였습니다. 이번 장은 보통 장이 아니라던데 오양 쪽에서 엿장수며 떡장수며 별별 장사치가 다 몰려온다지 뭐야. 그 옆에서 빨래를 짜던 권덕순이 허리를 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열리는 큰 장인데 안 그렇겠어. 나도 아이들 데리고 가서 구경이나 실컷 시켜줘야지. 한서윤은 못을 든 채 울타리에 새끼줄을 감고 있었지만 귀는 이미 그쪽으로 쫑긋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큰 장이라 1년에 한 번 서는 큰 장이라. 그 말이 머릿속에서 뱅글뱅글 맴도는데 떠오르는 건 오직 한채령의 얼굴뿐이었습니다. 맨날 집안에서 혼자 언니를 기다리며 마당에 개미떼나 새다가 잠드는 동생. 또래 아이들이 엿하나 입에 물고 깔깔대며 뛰어노는 것을 담장 너머로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하던 동생의 뒷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한서윤은 부엌 아궁이 앞에 쪼그리고 앉아 부엌 바닥에 깔아둔 헝겊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몇 달에 걸쳐 한 푼 두 푼 아끼고 모은 엽전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는데 한서윤은 그것들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이 돈이면 보리쌀 서너 되는 넉넉히 살 수 있는 양이었고 한 푼이라도 아쉬운 형편에 장구경 보내자고 쓸 돈이 아닌 것은 한서윤 자신이 제일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허리를 구부리고 솥뚜껑을 덮으려던 손이 멈춘 것은 문득 한채령이 어젯밤 잠결에 중얼거렸던 말 때문이었습니다. 언니 나 연 먹어본 적 있어. 대답 없이 동생의 이불깃만 여며주었던 그 순간이 가슴팍 한복판에 모처럼 박혀 빠지질 않았던 것입니다. 이튿날 아침 한서윤은 한채령을 마루 끝에 앉혀놓고 엉킨 머리카락을 빗겨주며 찬빗으로 곱게 가르마를 타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치맛자락 안에서 헝겊에 싼 엽전 꾸러미를 꺼내 한채령의 고사리 같은 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한서윤이 한채령의 머리 위에 커다란 손바닥을 얹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웃 마을에 큰 장이 선다더라. 가서 맛난 엿도 사 먹고 예쁜 댕기도 하나 골라오렴. 한채령이 두 손으로 꾸러미를 밀어내며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싫어. 언니가 날마다 땀 흘려번 소중한 돈인데 내가 이걸 어떻겠어. 한채령은 도저히 못 받겠다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한서윤은 그런 동생의 가녀린 뺨을 양손으로 부드럽게 감싸 쥐고 제 얼굴 가까이로 끌어당기며 낮은 목소리로 달랬습니다. 이 바보야, 내가 밝게 웃어줘야 이 언니도 기운이 나서 일을 하지. 언니는 네 웃는 얼굴 하나면 10끼를 굶어도 배가 부르단다. 한채령의 눈시울이 금세 붉게 물들었지만 한서윤은 일부러 하얀 이를 드러내며 너털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결국 한채령이 더는 거절하지 못하고 엽전 꾸러미를 가슴에 꼭 끌어안자 한서윤은 동생의 등짝을 가볍게 밀며 어서 다녀오라는 신임을 했습니다. 한채령이 살인문을 나서며 뒤를 힐끗 돌아보자 한서윤은 울타리에 팔꿈치를 걸친 채 손을 크게 흔들어 주었습니다. 해지기 전에는 꼭 돌아와야 한다. 알았지. 한채령이 환하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작은 발걸음을 통통거리며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한서윤은 동생의 뒷모습이
산모퉁이 너머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울타리에 기대선 채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던 한서윤은 이내 몸을 돌려 장작더미 옆에 세워둔 도끼를 번쩍 집어들었습니다. 쾅하는 소리와 함께 굵직한 통나무가 단숨에 두 쪽으로 갈라졌고 한서윤의 이마 위로는 굵은 땀방울이 줄기차게 타고 내렸습니다. 그런데 해가 중천을 지나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는데도 한채령은 돌아올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가 산등성이 뒤로 반쯤 몸을 숨기고 하늘이 마치 붉은 물감을 풀어놓은 듯 타오르기 시작할 무렵 한서윤은 도끼질을 멈추고 연신 산길 쪽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집을 떠난 지 벌써 반나절이 훌쩍 넘었는데 인기척 하나 없으니 가슴이 서서히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장이 크게 열렸다고 하니 구경거리에 정신이 팔려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시겠거니 하고 애써 마음을 다독이며 도끼를 다시 들었지만 손에 힘이 제대로 실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산모퉁이를 돌아오는 길목에서 가느다란 울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산새 소리인가 싶었으나 점점 가까워지는 그 소리가 틀림없는 아이의 흐느낌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린 순간 한서윤의 손에서 도끼가 툭 떨어졌습니다. 한서윤이 비탈길을 허겁지겁 내려가니 저 아래 개울가에서 한채령이 두 주먹으로 눈을 비벼대며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온 얼굴이 눈물 범벅이 되어 코끝이 새빨갛게 익었고 치맛자락 무릎개에는 넘어졌는지 흙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한서윤이 단숨에 개울을 건너가 동생 앞에 무릎을 꿇으며 두 손으로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한채령은 언니의 얼굴을 차마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흑흑거리며 울기만 했습니다. 한서윤이 동생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채령아, 어디 다친 데라도 있느냐? 누가 널 때리기라도 한 거야. 한채령은 대답 대신 울음을 더 거세게 터뜨렸고 한참을 그렇게 달래고 나서야 끊어질 듯 이어지는 가느다란 목소리로 장터에서 겪었던 일을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 도착한 한채령은 난생 처음 보는 화려하고 시끌벅적한 광경에 그만 넋이 나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길 양편으로는 엿장수가 가위질 소리를 경쾌하게 울리며 행인들을 불러 모았고 모락모락 김이 피어오르는 떡 바구니 사이로 비단 장수가 화려한 옷감을 바람에 휘날리며 펼쳐 놓았습니다. 그 번잡한 틈바구니에서 달콤하고 고소한 냄새가 뒤섞여 코끝을 간지럽혔고 한채령은 가슴팍에 소중히 품은 엽전 꾸러미를 꼭 쥔 채 정신없이 장터를 배회했습니다. 그러다 시장 한 구석에 사람들이 둥글게 모여 웅성거리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무리 한가운데서는 독칠이라는 사내가 뒤집어 놓은 세 개의 컵을 현란한 손놀림으로 움직이며 큰 소리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었습니다. 공이 든 컵을 마치기만 하면 건 돈의 갑절을 준다는 말에 구경꾼들이 앞다투어 모여들었고 한채령 역시 까치발을 들고 사람들 어깨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신기한 구경거리라 생각하며 지나치려 했으나 바로 곁에 서 있던 오씨 부인이 단번에 공이 들어있는 컵을 정확히 지목해 두둑한 돈을 챙기는 모습을 똑똑히 보게 되었습니다. 오씨 부인은 아무 일 아니라는 듯 한채령과 슬쩍 눈을 맞추며 눈을 크게 뜨고 잘 살피면 그리 어렵지 않다며 넌지시 말을 건넸습니다. 10살 어린아이의 마음이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않기란 어려웠습니다. 한채령은 조심스럽게 엽전 몇 댐을 꺼내 판 위에 올린 뒤 눈을 부릅뜨고 컵의 움직임을 쫓았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한 곳을 가리키자 독칠이 컵을 들어 올렸으나 그 안은 허망하게도 비어 있었습니다. 한채령이 당황하자
독칠은 능글맞은 웃음을 지으며 다시 한번 해보라고 꼬드겼고, 옆에서 지켜보던 권덕순 또한 방금 거의 마칠 뻔했다며 짐짓 아쉬운 척 부추겼습니다. 결국 한채령은 언니 한서윤이 건네준 엽전을 하나둘 판 위에 올리다 결국 빈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제야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했고, 독칠과 오씨 부인 그리고 권덕순이 서로 의미심장한 눈짓을 주고받으며 낄낄거리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불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돈을 잃고 망연자실해 있던 한채령 앞에 풍채 좋은 사내가 나타나 작은 환약 하나를 높이 치켜들며 우렁찬 목소리로 약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 약 하나리면 천하장사도 부럽지 않은 힘이 솟구치고 아무리 험한 일을 해도 몸이 쑤시거나 아프지 않다는 호언장담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사내가 굵은 몽둥이로 약 파는 사내의 등을 힘껏 내리쳤음에도 그가 멀쩡하게 호탕한 웃음을 터뜨리자 구경꾼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채령은 그 광경을 보는 순간 머릿속에 오직 한 사람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김만석의 밭을 갈고 장작을 패느라 저녁이면 허리조차 제대로 펴지 못한 채 아궁이 앞에 쓰러지듯 주저앉던 언니 한서윤의 모습이었습니다. 고통스러우면서도 내색하지 않으려 이불 속에서 몰래 어깨를 주무르던 언니를 떠올리자 이 약만 있다면 언니가 더는 아프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채령의 손은 어느덧 자신의 머리 위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댕기 하나가 겨우 묶여 있었습니다. 비단은커녕 명주조차 아닌 그저 흔한 무명 조각으로 지은 보잘것없는 댕기였으나 그것은 지난해 한채령의 생일날 한서윤이 품핌을 한 푼 두 푼 아끼고 모아 장터에서 직접 골라 사준 귀한 선물이었다. 그날 이후 한채령은 잠자리에 들 때도 댕기를 풀지 않았으며 비가 쏟아지는 날이면 젖을새라 손으로 감싸 쥐었고 세상 그 어떤 보아와도 바꾸지 않겠다며 매일 밤 댕기를 매만지다 잠들곤 했다. 그런 소중한 댕기를 제 손으로 풀어내어 주었다는 것이다. 독칠은 낡아빠진 댕기 따위를 보며 비웃음을 흘렸으나 한채령이 간곡히 매달리자 귀찮다는 듯 환약한 알을 툭 던져주고는 그것을 낚아채 갔다. 한서윤은 그 이야기를 듣는 내내 차마 입을 떼지 못했다. 한채령이 구겨진 종이에 쌓인 거무스름한 환약 하나를 치마 품속에서 조심스레 꺼내어 두 손으로 받쳐들고는 입을 열었다. 언니, 이거 먹으면 힘이 세지고 어디도 안 아프대. 언니 매일 아픈 거 나도 다 알아. 한서윤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다. 동생의 손바닥 위에 놓인 보잘것없는 환약 한 알이 천금보다 무겁게 느껴진 것은 그 안에 10살 아이가 제 몸에서 가장 아끼는 것을 스스로 내어주며 담아낸 진심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기 때문이다. 한채령이 풀어헤쳐진 머리카락 사이로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고백했다. 언니가 사준 댕기 줘버려서 미안해. 하지만 언니가 안 아팠으면 좋겠어서 그랬어. 한서윤의 두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소리내어 울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으나 턱끝이 계속 떨렸고 결국 두 팔을 벌려 한채령을 와락 끌어안았다. 한채령의 가냘픈 몸이 언니의 넓은 품속에 파묻혔다. 한서윤은 동생의 등을 천천히 쓸어내리며 한참 만에야 겨우 목소리를 짜냈다. 바보야. 이게 세상에서 제일 비싼 약이다. 언니가 이거 하나면 100년은 거뜬해. 한채령이 정말이냐는 듯 고개를 들어 올려다보자 한서윤은 눈물 젖은 얼굴에 억지로 웃음을 띠며 동생의 콧등에 묻은 눈물을 엄지손가락으로 훔쳐주었다. 댕기는 언니가 또 사주면 되지. 그런 거로 울긴 왜 울어. 한채령은 언니 품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더 훌쩍이다가 지쳐 잠이 들었다. 한서윤은 잠든 동생을 업어 방 안에 눕히고 이불깃을 턱 밑까지 꼼꼼하게 여며주었다.
한채령의 풀어헤쳐진 머리카락이 이마 위로 흩날리는 것을 손끝으로 곱게 넘겨주던 한서윤은 댕기가 없어 허전한 동생의 맨머리를 한동안 내려다보았다. 한서윤이 방문을 나서는 발걸음에는 아무런 소리가 없었다. 마루 끝에 걸터앉아 어둠이 내려앉은 마당을 응시하는 한서윤의 눈빛은 이미 달라져 있었다. 조금 전까지 동생 앞에서 눈물을 삼키던 여린 언니의 눈이 아니었다. 이마 위로 들이운 그림자 사이로 드러난 두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빛을 머금은 짐승처럼 날카롭게 가라앉아 있었고 꽉 담은 입술 사이로 이를 가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한서윤은 무릎 위에 올려놓은 두 주먹을 서서히 움켜쥐었다. 장작을 패고 쟁기를 끌며 굳은 살이 박인 손마디에서 우두둑 소리가 났고 그 소리는 정적을 깨트리며 마당 끝까지 울려 퍼졌다. 제 입에 들어갈 간식 대신 언니의 고단한 몸을 걱정하며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것을 내어준 채령의 착한 마음을 짓밟은 자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남의 돈을 세며 낄낄거릴 것이라는 생각에 피가 거꾸로 솟았다. 한서윤은 마당 구석에 세워둔 도끼로 시선을 옮기며 나직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뇌까렸다. 기다려라. 이 언니가 내 눈물값을 반드시 되찾아오마.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 아궁이 앞으로 걸어가더니 쪼그려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며칠의 시간이 흘렀다. 다시 큰 장이 서는 날이 밝았고 한서윤은 동이 트기도 전에 눈을 떴다. 곤히 잠든 한채령의 얼굴을 확인한 뒤 발소리를 죽여 마루로 나온 그녀는 차가운 새벽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며칠 밤낮을 아궁이 앞에서 고민하며 세운 계획들이 머릿속에 명확하게 그려졌다. 한서윤은 부엌 구석에 숨겨두었던 엽전 꾸러미를 꺼내 치마 안쪽 깊숙이 찔러 넣었다. 김만석의 집에서 장작을 패며 모은 품깸이 고스란히 담긴 돈으로 채령이 잃어버린 돈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묵직했다. 그녀는 낡은 치맛자락을 단단히 여미고 집신끈을 질끈 동여맨 뒤 살인문을 나섰다. 이웃 마을까지 넘어야 하는 고갯길이었으나 한서윤의 발걸음은 평소와 달랐다. 쿵쿵 소리가 날 만큼 묵직한 걸음이면서도 화살처럼 빨랐고 이마에 맺힌 땀방울조차 닦지 않은 채 장터를 향해 직진했다. 장터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온갖 소음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엿장수의 가위질 소리와 생선 장수의 외침, 그리고 소를 끌고 가는 농부의 발소리가 뒤섞여 정신이 없을 지경이었다. 하지만 한서윤은 그 소란 속을 헤집으며 장터 구석구석을 살피기 시작했다. 그녀가 찾는 것은 먹을거리나 비단 따위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장터 안쪽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있는 곳을 발견하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사람들 틈 너머로 어처구니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뒤집힌 그릇들을 나열한 널빤지 위에서 독칠이 입에 침을 튀겨가며 떠들어대고 있었고 그 옆에는 우통을 벗어젖힌 거구의 사내가 팔짱을 낀 채 위협적으로 서 있었다. 한채령이 울먹이며 묘사했던 그 무리가 분명했다. 한서윤은 당장 달려들지 않았다. 그녀는 인파 가장자리에 슬그머니 자리를 잡고 다른 아낙네들 틈에 섞여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 여인처럼 멍하니 구경하는 척했다. 그러나 그 눈빛만큼은 사냥감을 노리는 매처럼 날카롭게 번뜩였다. 10년 넘게 김만석 대감의 집 처마 밑에서 주인의 눈꺼풀이 떨리는 사소한 변화까지 읽어내며 살아남았던 그 영민한 감각이 온몸의 신경을 곤두세웠다. 야바위꾼 독칠이 그릇을 섞는 손놀림은 과연 예사롭지 않았다. 세 개의 그릇이 눈 깜짝할 사이에 자리를 바꾸었고 구경꾼들의 시선이 오른쪽을 쫓을 때 왼손 검지로 공을 슬쩍 밀어내는 동작은 웬만한 눈썰미로는 잡아내기 어려운 기술이었다. 그러나 한서윤은 독칠의 손가락이 아니라
그 너머의 흐름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독칠이 그릇을 다 섞고 나서 고개를 오른쪽으로 살짝 기울이자 인파 속에 섞여 있던 한 사내가 기다렸다는 듯 앞으로 나섰다. 이 사내는 대뜸 가운데 그릇을 가리키며 엽전 몇 덤을 탁 올려놓았고 독칠이 그릇을 들어 올리자마자 공이 모습을 드러냈다. 사내가 곱절이 된 돈을 챙기며 별것 아니라는 듯 너스레를 떨자 구경꾼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퍼져나갔다. 한서윤의 눈매가 날카롭게 가늘어졌다. 사내가 돈을 따서 물러날 때 독칠과 은밀한 눈짓을 주고받는 것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서윤은 시선을 돌려 인파 곳곳을 훑었고 비슷한 패턴으로 움직이는 자가 2명 더 있다는 사실을 금세 알아차렸다. 한 명은 아까 한채령 옆에서 어렵지 않다며 부추겼을 그 안악이었고 다른 한 명은 장터 어귀에서 부채질을 하며 서성이는 늙은 사내였다. 독칠이 헛기침을 한 번 하면 왼쪽, 코를 훌쩍이면 오른쪽, 턱을 까딱거리면 가운데라는 그들만의 암호가 세 판을 지켜보는 사이에 한서윤의 머릿속에 또렷이 각인되었다. 바람잡이가 먼저 판돈을 걸어 쉽게 따는 모습을 보여주어 사람들을 유혹하고 이를 본 순진한 구경꾼이 돈을 걸면 독칠이 손장난으로 공을 빼돌려 가로채는 전형적인 수법이었다. 여기까지 파악하는데 한서윤에게 필요한 시간은 고작 3판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관찰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야바위판 바로 옆에서 가짜 차력쇼를 벌이고 있는 거구의 사내와 독칠 사이에도 수상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독칠은 판을 끝낼 때마다 슬쩍 거구 쪽으로 시선을 보냈고 거구가 약을 팔아 돈이 모이면 그중 일부를 주머니에서 꺼내 독칠의 바구니에 슬쩍 흘리는 것을 한서윤은 정확하게 포착했다. 야바위와 가짜 약장사가 제각각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치밀하게 짜인 한패라는 의미였다. 한서윤이 코끝으로 거친 숨을 내뱉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것들이 참으로 깔끔하게도 짜놓았구나. 한쪽에서 야바위로 돈을 빨아들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가짜 약으로 순진한 백성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가며 수익을 나눠 먹는 구조가 머릿속에 완벽하게 그려졌다. 한채령이 야바위에서 돈을 잃고 빈손이 된 상태에서 곧장 옆에 있던 약장수에게 이끌려간 것도 우연이 아니라 처음부터 설계된 동선이었던 것이다. 한서윤의 이가 저절로 갈렸다. 10살밖에 안 된 아이가 언니 생일에 주겠다며 제 머리에 댕기까지 풀어주고 사온 그 약이 이 작자들이 짜고 치는 판의 마지막 수단이었다는 사실이 뱃속에서 뜨거운 불덩이처럼 치밀어 올랐다. 4번째 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독칠이 다시 양손을 기민하게 놀리며 컵을 섞기 시작했고 구경꾼 사이에 섞여 있던 바람잡이 아주머니가 슬금슬금 앞으로 나서려던 참이었습니다. 한서윤은 입꼬리를 비틀며 혼잣말처럼 나지막이 내뱉었습니다. 좋아, 충분히 봤다. 한서윤은 치마폭 안쪽에서 묵직한 엽전 꾸러미를 꺼내 한 손에 움켜쥐었습니다. 엽전끼리 부딪히며 짤랑거리는 소리가 제법 크게 울려 퍼졌고 그 소리에 앞줄에 서 있던 구경꾼 몇몇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서윤은 두꺼운 팔뚝을 느릿느릿하게 걷어붙이며 인파 사이를 밀고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슬금슬금 길을 터주었습니다. 집채만 한 덩치가 쿵쿵거리며 다가오는데 감히 안 비킬 도리가 없었습니다. 앞줄까지 나선 한서윤의 그림자가 독칠의 널빤지 위로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독칠이 손을 멈추며 고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독칠은 한서윤의 커다란 덩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능글맞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고, 덩치 한번 시원시원하시네. 구경만 하실 겁니까? 아니면 한판 크게 놀아보실 겁니까? 한서윤은 대답 대신 들고 있던 엽전 꾸러미를 판 위에 쿵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널빤지가 휘청거릴 만큼 묵직한 소리에 주변 구경꾼들이 일제히 숨을 삼켰고
독칠의 눈동자가 번뜩이며 입꼬리가 귀 밑까지 올라갔습니다. 군중 속에 숨어있던 바람잡이 사내가 슬쩍 앞으로 나서며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배짱 한번 두둑하구만. 나도 아까 한판에서 판돈의 곱절로 불렸는디. 한서윤이 그 사내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눈동자 하나 깜빡이지 않는 차가운 눈길에 사내의 입이 저절로 닫혔고 한서윤은 느긋하게 시선을 독칠에게 되돌리며 턱짓으로 시작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독칠이 자신만만하게 손가락을 풀더니 컵 3개를 이리저리 섞기 시작했습니다. 왼손이 오른쪽으로 미끄러지고 오른손이 왼쪽으로 교차하는 동작이 눈이 어지러울 만큼 빨랐지만 한서윤의 눈동자는 독칠의 손이 아닌 엉뚱한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독칠의 턱이었습니다. 컵 섞기를 마친 독칠이 의식조차 못한 채 턱을 미세하게 까딱인 방향. 그곳이 곧 공이 들어있는 자리였습니다. 한서윤이 거칠게 갈라진 손가락으로 가운데 컵을 탁 짚으며 짧게 내뱉었습니다. 이거다. 독칠의 눈썹이 찰나동안 실룩거렸습니다.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 컵을 들어 올렸는데 그 안에서 공이 또르르 굴러 나왔습니다. 주변 구경꾼들이 오하고 탄성을 질렀고 독칠은 입꼬리를 끌어올리며 웃었지만 그 웃음 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운이 참 좋으시네. 한 판 더 하시겠소. 한서윤은 따낸 엽전을 쓸어 모으지도 않은 채 고개를 느릿하게 끄덕였고 독칠은 다시 컵을 섞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손놀림이 한층 빨라졌고 중간에 코를 훌쩍이는 동작이 교묘하게 섞여 들어갔습니다. 한서윤은 그 신호까지 정확하게 읽어냈고 이번에도 단번에 공의 위치를 짚어냈습니다. 2판 연속으로 돈을 따가자 독칠의 이마에 가느다란 땀줄기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잡이 아주머니가 불안한 눈빛으로 독칠을 바라봤고 독칠이 이를 악물며 3번째 판에 컵을 섞으려던 찰나 한서윤이 팔짱을 끼며 느긋하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참으로 흥미로운 놀이로구나. 그런데 옆에서 구경만 하는 저 여인은 직접 해볼 마음이 없는 모양이지. 한서윤의 턱짓이 바람잡이 여인을 정확하게 지목하자 여인의 안색이 순식간에 돌처럼 굳어버렸다. 독칠의 손놀림이 찰나의 순간 멈칫했고 그 틈을 놓치지 않은 한서윤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다. 바람잡이 여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는 것을 본 독칠이 다급하게 웃음을 지어 보이며 분위기를 수습하려 들었다. 저 사람은 아까부터 재미가 붙어 계속 구경하는 것뿐이라며 너스레를 떨었으나 한서윤은 콧방귀도 끼지 않았다. 그녀는 오로지 독칠의 손놀림에 시선을 고정시킨 채 다음 판이 시작되기만을 기다렸다. 독칠의 속은 바짝바짝 타들어갔다. 3판이나 연달아 돈을 잃게 되자 구경꾼들의 눈빛 또한 예전과 달리 험악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군중 뒷줄에서부터 서서히 수군거리는 소리가 번져 나오자 독칠은 이를 악물며 이번 판만큼은 절대 들키지 않을 비장의 기술을 쓰기로 결심했다. 컵을 섞는 와중에 공을 손바닥 안쪽으로 빼돌려 3개의 컵, 그 어디에도 공이 남지 않게 만드는 최후의 수법이었다. 독칠의 손가락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왼손이 가운데 컵을 오른쪽으로 밀어내는 것과 동시에 오른손 약지가 공 밑을 살짝 긁어올려 손바닥 안으로 감추는 동작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이루어졌다. 독칠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이제 이 덩치 큰 여인이 어느 곳을 가리키든 컵 안은 텅 비어 있을 것이니 잃었던 돈을 단번에 만회할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독칠이 다시금 능글맞은 표정을 지으며 입을 열었다. 자, 이번 판은 꽤 어려울 텐데 어디에 걸어보시겠소? 한서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독칠이 공을 빼돌리는 순간 약지 끝이 미세하게 오므라드는 것을 이미 똑똑히 지켜보았기 때문이다. 한서윤의 눈동자가 독칠의 손가락을 지나 그의 오른쪽 손바닥으로 천천히 옮겨갔다.
꽉 쥔 주먹 안에 공이 숨어 있다는 확신이 서자 한서윤은 컵을 가리키는 대신 느릿하게 오른손을 들어 올렸다. 밭을 갈고 장작을 패며 단련된 그 투박하고 두꺼운 손바닥이 독칠의 오른손 위로 천둥처럼 내리꽂혔다. 쾅 하는 굉음이 장터 저 멀리 끝까지 울려 퍼졌고 그 충격에 판자가 한가운데부터 적하고 갈라졌다. 독칠의 입에서 짐승이 짓밟힌 듯한 비명이 터져 나왔다. 손등 위로 내리찍힌 한서윤의 손바닥 무게는 장작을 쪼개는 도끼질과 다름없었기에 뼈마디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이 팔뚝을 타고 어깨까지 치솟았다. 독칠이 본능적으로 손을 빼내려 몸부림쳤으나 한서윤의 소나귀는 돌절구처럼 독칠의 손목을 꽉 움켜잡아 꼼짝도 못하게 눌러버렸다. 한서윤이 독칠의 손을 비틀어 손바닥이 하늘을 향하게 뒤집자 꽉 쥐고 있던 손가락 사이에서 작은 공 하나가 또르르 굴러 떨어졌다. 구경꾼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 공 위로 쏠렸고 장터는 순식간에 쥐 죽은 듯 고요해졌다. 한서윤은 독칠의 손목을 움켜쥔 채 고개를 천천히 돌려 구경꾼들을 한 바퀴 둘러보며 입을 열었다. 보셨습니까? 이자가 잔 속에서 공을 빼돌렸습니다. 애당초 이길 수 없는 판이었던 것입니다. 한서윤의 서늘한 목소리가 장터에 울려 퍼지자 구경꾼들 사이에서 파도 같은 웅성거림이 일어났다. 사람들의 안색이 하나둘 험악하게 변하기 시작했고 아까 돈을 잃었던 젊은 사내 하나가 이를 갈며 앞으로 성큼 나섰다. 이 빌어먹을 놈아, 내 돈 당장 내놓아라. 그 고함을 신호탄 삼아 여기저기서 울화 섞인 분통이 터져 나왔으나 독칠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고통으로 안색이 창백하게 질린 상태에서도 어떻게든 한서윤의 소나귀에서 벗어나려 몸부림을 쳤다. 그때 인파 틈으로 슬금슬금 빠져나가려던 바람잡이 사내의 움직임이 한서윤의 눈에 포착되었다. 한서윤은 한쪽 발로 바닥에 놓인 널빤지 끝을 강하게 내리밟았다. 그 반동으로 순식간에 튀어오른 널빤지가 사내의 정강이를 정확히 후려쳤고 비명과 함께 사내가 바닥을 굴렀다. 한서윤은 독칠의 손목을 움켜쥔 채 판 위에 쌓여있던 엽전 꾸러미를 왼손으로 거두어들이며 낮게 읊조렸다. 여기 있는 돈이 전부 내가 사람들을 속여 가로챈 것이 아니냐. 독칠은 악에 바친 듯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이게 무슨 행패요. 놀이에서 잃은 것은 잃은 것이지. 내가 언제 속였다고 그러시오. 한서윤이 독칠의 손목을 한 번 더 비틀자 뼈마디가 어긋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독칠의 비명이 다시 장터를 갈랐다. 한서윤이 바닥에 떨어진 공을 턱짓으로 가리키며 목소리를 한층 더 낮게 깔았다. 네 손바닥에서 굴러나온 저 공이 증거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이냐. 입을 함부로 놀리면 다음에는 반대쪽 손목이 꺾일 줄 알아라. 독칠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도저히 힘으로는 이 여자를 당해낼 수 없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깨달은 것이다. 한서윤은 독칠의 손목을 내동댕이 치듯 툭 놓아버리고 엽전이 담긴 바구니를 통째로 들어 올렸다. 군중 속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들이 하나둘 손을 들었고 한서윤은 그들에게 바구니 속 전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다. 자신이 처음 판 위에 올렸던 본래의 목만 챙기고 나머지는 모조리 사기당한 사람들에게 돌려주었다. 독칠이 바닥에 주저앉아 퉁퉁 부어오른 손등을 부여잡고 신음하는 사이 한서윤은 바구니를 내려놓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구경꾼들 사이를 가로지른 한서윤의 시선이 저편의 덩치 큰 사내에게로 향했고 그녀의 눈에 서려있던 냉기는 한층 더 짙어졌다. 한서윤은 독칠의 판을 떠나 덩치 큰 사내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가기 시작했다. 쿵쿵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땅바닥이 울리는 듯한 기세에 구경꾼들은 저절로 양옆으로 갈라지며
길을 터주었다. 사내는 목청을 한껏 돋우며 사람들을 향해 외치고 있었다. 자 보십시오. 이 약만 먹으면 돌도 깨부수는 힘이 생긴다니까요. 안 사면 평생 후회하십니다. 한서윤이 그 사내 앞에 딱 멈춰 서서 위아래로 느릿하게 훑어보았다. 사내의 덩치가 제법 컸으나 한서윤과 나란히 서니 어깨 너비는 엇비슷했다. 다만 사내의 몸이 기름기 번들거리는 군살로 가득했다면 한서윤의 팔뚝은 매일같이 도끼를 휘두르며 다져진 생근육이 불끈거리며 솟아있었다. 한서윤이 독칠의 손에 들린 환약을 턱짓으로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그 약을 먹으면 정말로 아프지 않다는 것이냐? 독칠은 뒤로 물러나고 싶은 마음을 억지로 참으며 허세를 부렸습니다. 그럼요. 바위로 내리쳐도 끄떡없습니다. 아까도 몽둥이로 맞았는데 보셨지 않습니까? 멀쩡하지 않습니까? 한서윤이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더니 오른손 주먹을 말아 쥐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허리통만한 통나무를 도끼 한 방에 쪼개던 그 팔뚝의 힘줄이 치맛자락 밖으로 울퉁불퉁 드러났고 주먹을 깸 때마다 손마디에서 우두둑 우두둑 소리가 연달아 터져 나왔습니다. 구경꾼들 사이에서 누군가가 침을 꿀꺽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서윤이 주먹을 쥔 채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낮게 내뱉었습니다. 그럼 내가 한 대 쳐봐도 되겠구나. 독칠의 눈동자가 좌우로 바쁘게 굴러갔습니다. 도망치자니 구경꾼이 겹겹이 둘러싸고 있었고 거절하자니 방금 자기 입으로 바위에 맞아도 끄떡없다고 떠들어댄 판이었죠. 진퇴양난에 몰린 독칠이 배를 억지로 쑥 내밀며씩 웃어 보였지만 그 웃음 끝이 실룩거리는 것을 한서윤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서윤의 오른발이 땅을 움푹 파이도록 딛고 허리가 활시위처럼 뒤로 젖혀졌습니다. 그리고 동생 한채령의 눈물 범벅이 된 얼굴과 풀어헤쳐진 맨머리, 그리고 댕기 없이 허전한 뒤통수가 머릿속을 스치는 순간 한서윤의 주먹이 독칠의 배를 정통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장터 위로 퍼졌고 독칠의 두 발이 땅에서 번쩍 떠올랐습니다. 산더미 같은 몸뚱이가 허공에서 한 바퀴 접히듯 구르더니 등짝부터 바닥에 처박혔고 먼지가 뿌옇게 피어오르는 사이로 독칠의 눈이 하얗게 뒤집히며 입에서 거품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꼼짝도 못하고 뻗어버린 것입니다. 장터가 찰나동안 얼어붙었다가 곧 폭발하듯 술렁였습니다. 바위에 맞아도 끄떡없다던 사내가 여자 주먹 한 방에 나가 떨어졌으니 약이 가짜라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한 셈이었죠. 아까 약을 사겠다며 돈을 꺼내려던 노인 하나가 지팡이를 들어 뻗어있는 독칠의 엉덩이를 캐찍으며 내뱉었습니다. 이 못된 놈아, 늙은이까지 속여 먹으려 했느냐. 여기저기서 약을 산 사람들이 독칠의 보따리로 우르르 몰려들어 엽전을 되찾아갔고 곁에 있던 패거리는 부어오른 손을 감싸준 채 고개도 못 들고 바닥에 쭈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한서윤은 그 둘을 번갈아 내려다보며 치맛자락에 묻은 먼지를 탁탁 털어냈습니다. 구경꾼들 사이에서 박수와 환호가 터져나왔고 어떤 아낙네는 한서윤의 팔뚝을 붙잡으며 고맙다는 말을 연신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한서윤의 표정은 끝내 풀리지 않았습니다. 한쪽 주먹을 펴서 손바닥을 내려다보니 매일 밭을 갈고 장작을 패며 갈라지고 굳은 살이 박인 그 손 위로 한채령의 맨머리가 다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한서윤이 독칠의 보따리 옆에 쓰러져 있는 약꾸러미를 발끝으로 툭 걷어차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채령이 된 값은 이것으로도 부족하다. 독칠이 뻗어버린 자리 옆으로 가짜 약 보따리와 엽전 바구니가 너저분하게 흩어져 있었고 그 틈에서 약이 사방으로 굴러다녔습니다. 약값 대신 내놓았던 물건들을 되찾으려는 이들이 뒤엉켜 아우성을 쳤으나 한서윤은 그 소란에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독칠의 보찜 귀퉁이에 매듭지어 매달린 작은 헝겊 주머니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벌어진 틈새로 삐져나온 빛바랜 천 조각들 사이에서 유독 낯익은 색깔 하나가 한서윤의 눈에 박혔습니다. 해지고 닳아 본래의 빛깔을 거의 잃어버렸으나 무명실이 보풀보풀 일어난 그 천 끝자락은 틀림없었습니다. 작년 생일에 한서윤이 제 손으로 직접 골라 사다가 한채령의 머리에 묶어주었던 바로 그 댕기였습니다. 한서윤의 손이 부르르 떨려왔습니다. 한채령이 잠자리에 들 때조차 풀지 않았던 소중한 댕기였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이면 혹여나 젖을까봐 두 손으로 감싸쥐고 품에 안던 댕기가 사기꾼의 보따리에 놀이개 수건처럼 아무렇게나 처박혀 있었다는 사실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했습니다. 한서윤이 성큼 다가가 보찜끈을 잡아채자 안에서 댕기와 함께 온갖 잡동사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에게서 약값 대신 갈취한 빚과 놀이개, 그리고 동고 따위가 어지럽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시장에 내다 팔거나 아이들이 지니고 있을 법한 소박한 물건들이었습니다. 이 작자들이 돈이 없는 가난한 이들에게서 몸에 지닌 미천한 물건까지 모조리 뜯어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한서윤은 댕기를 집어들어 먼지를 털어내고 치맛자락으로 정성껏 닦아낸 뒤 품 안 깊숙이 넣었습니다. 해진 무명 사이로 한채령의 체온이 희미하게 남아있는 듯하여 손끝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바로 그 순간 등 뒤에서 거친 숨소리와 함께 비틀거리는 기척이 들려왔습니다. 부어오른 손을 움켜쥐고 고통에 몸을 떨던 그의 동패가 독칠의 곁으로 다가가 그의 귀에 대고 무언가 다급하게 속삭였습니다. 그 소리에 독칠의 충혈된 눈에 서린 도끼가 더욱 짙어졌습니다. 배를 움켜쥔 채 두 무릎으로 겨우 상체를 끌어올린 독칠이 한서윤의 뒤통수를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독칠은 바닥에 놓인 바람잡이의 굵은 목봉을 왼손으로 움켜쥐고 비틀비틀 일어섰습니다. 구경꾼 몇몇이 위험하다며 소리를 질렀으나 한서윤은 이미 등 뒤에 공기가 달라지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남의 집에서 눈칫밥을 먹으며 길러온 감각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순간에 빛을 발하는 법이었습니다. 등 뒤에서 살기가 스며드는 것을 짐승처럼 감지한 한서윤이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나지막이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몽둥이를 들었으면 각오는 하고 든 거겠지. 독칠의 손이 찰나의 순간 주춤했으나 이미 달리기 시작한 몸을 주체하지 못하고 목봉을 머리 위로 치켜들며 한서윤의 등을 향해 사정없이 내리찍었습니다. 바람을 가르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리고 구경꾼들 사이에서 경악 섞인 비명이 터졌습니다. 한서윤은 상체를 옆으로 반보만 슬쩍 틀었습니다. 목봉이 어깨를 간발의 차로 스치며 허공을 갈랐고 힘껏 내리친 반동을 이기지 못한 독칠의 상체가 앞으로 쏠리며 균형을 잃었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한서윤의 왼손이 독칠의 손목을 낚아채듯 움켜쥐었고 오른손이 몽둥이 자루를 잡아 비틀어 단번에 빼앗아 버렸습니다. 한서윤은 빼앗은 목봉을 바닥이 울리도록 세차게 내리꽂고는 왼손을 뻗어 독칠의 멱살을 단숨에 움켜쥐어 올렸습니다. 매일같이 쟁기를 어깨에 메고 거친 밭을 일궈온 그녀의 소나귀에는 범상치 않은 힘이 서려 있었습니다. 무거운 옷감이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거구인 독칠의 발끝이 땅에서 슬며시 떠올랐습니다. 산더미 같은 사내를 한 손으로 들어 올리는 기야말 광경을 목격한 구경꾼들은 입을 떡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서윤은 사내의 얼굴을 제 코앞까지 바짝 끌어당기며 이를 악물고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너 같은 자가 파는 가짜 약을 사겠다고. 내 동생이 머리에 따았던 댕기까지 풀어주었어. 고작 10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를 상대로 그런 짓을 벌인 것이냐. 독칠의 눈동자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미친 듯이 떨렸습니다. 그는 숨조차 제대로 쉬기 힘든 상태에서도 연신 고개를 주걱거리며 살려달라는 몸짓만을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한서윤이 손을 놓자 독칠은 집단 마냥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옆에 있던 무리도 부어오른 손을 감싸쥐며 비굴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이쯤에서 노여움을 거두어 주십시오. 한서윤은 대꾸조차 하지 않고 독칠의 보따리에서 쏟아져 나온 잡동사니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빛바랜 놀이개와 동곳, 그리고 이름 모를 조각보에 이르기까지 온갖 물건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정성껏 주워 모아 보따리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고는 구경꾼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물건들 중에 주인 있는 분들은 지금 나와서 가져가십시오.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인파 뒤쪽에서 한 안악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이어 아이 손을 맞잡은 젊은 어머니와 허리가 굽은 할머니가 차례로 앞으로 나와 제 물건을 찾아갔습니다. 물건을 되찾은 이들은 두 손을 모아 한서윤에게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온 어머니는 한서윤의 손을 부여잡고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보따리가 텅 빈 후에도 한서윤은 걸음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납작 엎드린 독칠과 그 일당 앞에 버티고 서서 매서운 눈초리로 그들을 번갈아 내려다보더니 낮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내가 여기서 이러는 것은 너희의 돈줄이 탐나서가 아니다. 어린 동생이 댕기를 풀어주며 얼마나 눈물을 흘렸을지 너희 같은 자들은 짐작조차 못할 테니까. 독칠과 그 무리가 고개를 더 깊이 쳐박았고 주변을 에워싼 구경꾼들 사이에서는 조용한 한숨과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한서윤은 품 안에서 한채령의 댕기를 꺼내 손가락 사이에 끼우고는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올이 풀리고 보풀이 일어 볼품없어진 무명 댕기였지만 한낮의 햇살을 받자 그 끝이 가늘게 빛났습니다. 그것은 마치 한채령의 맑은 눈망울을 보는 듯했습니다. 한서윤은 댕기를 다시 품에 소중히 넣고 치맛자락을 여미며 인파를 헤치고 나갔습니다. 장터 어귀에 이르자 고사리 같은 손을 흔드는 작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한채령이었습니다. 언니가 홀로 시장에 간다는 말에 걱정이 되어 몰래 뒤를 밟아온 모양이었습니다. 한채령이 헐레벌떡 달려와 한서윤의 치맛자락을 붙잡았습니다. 한서윤은 아무 말 없이 품에서 댕기를 꺼내 동생의 눈앞에 내밀었습니다. 한채령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언니, 이거 내 댕기잖아. 한서윤은 무릎을 굽혀 동생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그러고는 흩어진 머리카락을 손끝으로 부드럽게 모아 정수리 위에서 가지런히 묶고는 그 위에 댕기를 정성스럽게 매만져 주었습니다. 한서윤은 정성을 다해 동생의 머리에 댕기를 달아주었습니다. 매듭을 짓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으나 한채령이 눈치를 채기 전에 얼른 주먹을 쥐어 그 떨림을 감추었습니다. 나쁜 사람들에게서 도로 찾아왔으니 이제는 다시 잃어버리지 않게 언니가 아주 단단히 묶어주겠노라 말했습니다. 한채령은 제 머리 위에 얹힌 댕기를 가만히 만져보더니 입술을 앙다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울음을 참으려 안간힘을 쓰는 기색이 역력했으나 결국 참지 못하고 언니인 한서윤의 품속으로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한서윤은 동생의 등을 천천히 다독이며 일어섰고 한채령의 손을 꼭 쥔 채 장터 안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엿장수 앞에 멈춰 서서 가장 크고 노릇노릇하게 잘 고아진 엿 한 덩이를 사서 동생의 입에 쥐어주었습니다. 이어 고기를 파는 좌판으로 가 기름이 자르르 흐르는 돼지고기 한 뭉치를 지프로 엮어 들었습니다. 한채령이 달콤한 엿을 한 입 베어 물고는 눈을 지그시 감으며 볼을 불룩하게 부풀렸습니다. 그 천진한 모습을 내려다보는 한서윤의 입가에도 그제야 한쪽으로 슬며시 미소가 번졌습니다.
장터를 빠져나오는 두 자매의 등 뒤로 석양이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한채령이 엿을 오물거리며 언니의 치맛자락에 매달려 종종 걸음을 치는 사이 한서유는 빈손을 들어 동생의 정수리에 달린 댕기 매듭을 손끝으로 톡 건드려 보았습니다. 제자리에 돌아온 그 댕기가 저녁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한서윤의 어깨에서 팽팽했던 긴장이 스르르 풀렸습니다. 한편 장터 구석에서 쪽박을 차게 된 독칠과 그의 수아는 텅 빈 보따리만 끌어안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사기꾼이라는 소문이 순식간에 장터 전체에 퍼져버린 탓에 지나가는 사람마다 침을 뱉거나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수아가 얻어맞은 배를 부여잡으며 신음할 때마다 독칠은 퉁퉁 부어오른 제 손으로 이마를 탁탁 치며 깊은 한숨을 토해냈습니다. 독칠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이제 이 판에서는 다시는 돈을 벌지 못하겠노라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수아 역시 고개를 떨구며 벌기는커녕 이 동네에서는 다시 코빼기도 내밀지 못하게 생겼다며 대꾸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산 아래로 내려앉고 장터가 하나둘 불을 끄며 문을 닫기 시작했는데도 이 두 사내는 일어설 기력조차 없이 바닥에 주저앉아 캄캄해지는 하늘만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아침 이슬이 채 마르기도 전이었습니다. 한서윤이 마당 한쪽에 쌓아둔 통나무를 도끼로 내리찍고 있는데 살인문 밖에서 사람의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산짐승이나 떠돌이 개가 어슬렁거리는 것인가 싶어 고개를 돌렸더니 살인문 기둥 뒤에서 누군가가 쭈뼛거리며 안을 기웃거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독칠과 그의 수아였습니다. 며칠 전 장터에서 호된 맛을 보고도 이 산골까지 꾸역꾸역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두 놈의 꼴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독칠은 한서윤에게 제압당했던 손등이 보랏빛 멍으로 가득한 채 손목까지 퉁퉁 부어올라 있었고 수아는 배를 얻어맞은 자리가 여전히 아픈지 허리를 반쯤 구부린 채 다리를 절뚝거리고 있었습니다. 장터에서 기세등등하게 사기를 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주인에게 쫓겨난 개 두 마리가 꼬리를 잔뜩 말고 돌아온 형상이었습니다. 한서윤의 눈이 가늘어지며 손에 든 도끼를 번쩍 치켜들었다. 독칠과 그의 수아는 동시에 반걸음 뒤로 물러나며 두 손을 내저었지만 한서윤은 쏘아보는 눈길을 거두지 않은 채 도끼날을 그들 쪽으로 겨누며 낮게 내뱉었다. 여긴 왜 온 것이냐? 다시 한번 매운맛을 보고 싶은 게냐? 독칠은 부어오른 손을 뒤로 감추며 연신 고개를 조아렸고 수아는 배를 감싼 채 풀죽은 목소리로 사정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장터에서 사기꾼이라는 소문이 인근 마을까지 파다하게 퍼져버려서 도저히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게 되었다는 이야기였다. 야바 위판을 벌여도 사람들이 모여들기는커녕 손가락질만 쏟아지고 가짜 약을 꺼내는 순간 돌멩이가 날아왔다며 이러다가는 굶어 죽게 생겼으니 억지로라도 책임을 지라며 뻔뻔하게 목소리를 높였다. 독칠이 한 발 앞으로 나서며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덧붙였다. 우리가 잘못한 것은 알지만 이대로 가면 진짜 굶어 죽소. 우리 밥줄을 끊어 놓았으니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오. 한서윤의 미간이 찢어질 듯 좁혀졌다. 남의 동생 한채령을 울려놓고 댕기까지 뜯어간 놈들이 이제 와서 책임을 지라니. 도끼를 들고 당장이라도 쫓아버리려던 참이었다. 그때 독칠과 수아의 등 뒤에서 작은 움직임이 보였다. 두 사내의 넓은 등짝에 가려 보이지 않던 곳에서 아이 둘이 살금살금 걸어 나왔는데 하나는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 아이였고 다른 하나는 그보다 한두 살 어린 계집아이였다. 옷이라고 걸친 것은 여기저기 구멍이 뚫린 누더기뿐이었고 때가 겹겹이 낀 얼굴 위로 광대뼈가 툭 튀어나온 것이 며칠은 굶은 기색이 역력했다. 사내 아이는 독칠의 바지가랑이를 꼭 쥐고 있었고
계집아이는 수아의 등 뒤에 바싹 붙어 오들오들 떨며 한서윤 쪽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한서윤의 도끼가 허공에서 멈췄다. 독칠이 시선을 바닥에 떨군 채 더듬더듬 입을 열었다. 이놈이 내 동생이고 저 아이는 수아의 동생이요. 우리도 부모를 일찍 여의고 이것들 먹여 살리려고 시장통을 전전한 것이요. 남 속이는 짓이 떳떳한 줄은 우리도 모르지 않소. 수아가 고개를 떨구며 한마디를 보탰다. 약 파는 것도 이놈 입에 밥 한 술 더 넣어주려고 시작한 짓인데 당하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못된 짓을 해왔는지 뼈에 사무치게 알겠더이다. 한서윤은 두 사내의 말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시선이 내내 아이들에게 가 있었다. 앙상한 손가락으로 형의 바지를 꽉 움켜쥔 사내아이의 손등에 핏줄이 파랗게 비쳤고 수아 뒤에 숨은 계집아이는 맨발이었는데 발바닥에 갈라진 상처가 검붉게 말라붙어 있었다. 한서윤의 눈동자가 거세게 흔들렸다. 아이들의 저 모습이 전혀 낯설지 않았기 때문이다. 12살 겨울 차가운 논두렁 위에서 싸늘하게 식은 아비 한 상처를 발견하고도 울지 못했던 밤이 떠올랐다. 등에 업은 내 살배기 한 채령이 배고프다고 칭얼거리는데 끓여줄 죽 한 그릇이 없어서 제 손가락을 물려주었던 그 새벽이 생각났다. 남의 집 부엌에서 찬밥 한 덩이를 훔쳐 치마폭에 감추다 들켜 뺨을 맞으면서도 한채령에게 가져다 줄 생각에 아픈 줄도 몰랐던 그 시절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이를 악물고 버텼던 그 겨울의 기억이 가슴 속에서 요동쳤습니다. 손가락 끝이 얼어터져 핏방울이 맺히는데도 장작 패는 일을 멈출 수 없었던 수백 번의 새벽이 한꺼번에 밀려와 한서윤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길바닥을 뒹구는 고통이 어떠한 것인지, 당장 내일 채울 한 끼가 보이지 않는 막막함이 어떠한 것인지 한서윤은 뼛속까지 시리도록 알고 있었습니다. 도끼를 쥐고 있던 손에서 서서히 힘이 빠졌습니다. 도끼날이 땅바닥에 툭 소리를 내며 박혔고 한서윤은 무거운 한숨을 길게 내뱉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아이들을 내려다보던 한서윤은 천천히 무릎을 굽혀 어린 계집아이의 눈높이에 맞춘 뒤 손을 내밀었습니다. 계집아이가 덩치 큰 사내의 등 뒤로 더 깊숙이 숨으려 했으나 한서윤의 거칠고 따뜻한 손바닥이 아이의 시린 맨발 위에 살며시 닿자 오들오들 떨리던 어깨가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한서윤이 자리에서 일어나 독칠과 그 일행을 번갈아 쏘아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에게 줄 동정 따위는 없다. 하지만 이 어린 것들이 너희 잘못 때문에 굶주리는 꼴은 내 도저히 못 보겠다. 독칠과 일행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한서윤은 팔짱을 끼고 두 사내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목소리를 한 톤 낮게 깔았습니다. 조건이 있다. 앞으로 남을 속이는 짓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너희의 그 손재주와 남다른 덩치가 아까운 줄도 모르고 오로지 사기질에만 써먹었으니 이 꼴이 난 것이다. 그 재주를 올바른 곳에 쓰면 구걸하지 않아도 먹고 살 길이 열릴 것이다. 독칠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는 듯 눈을 가늘게 뜨자 한서윤이 마당 한 구석에 쌓인 통나무 더미를 턱짓으로 가리켰습니다. 가짜 약을 팔면서 아프지 않은 척 연기하던 그 배짱이라면 진짜로 몸을 단련해 바위를 번쩍 들어 올리는 차력, 쇼쯤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빠른 손놀림이라면 사람을 속이는 대신 눈이 휘둥그레질 마술쯤은 거뜬히 해내겠지. 독칠과 일행의 눈이 동시에 커졌습니다. 한서윤은 치맛자락을 질끈 동여매고 두 사내 앞으로 한 발짝 다가서며 마지막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정직하게 땀을 흘려 사람들을 웃기고 즐겁게 해주는 유랑단을 꾸리자. 대신 내 밑에서 일하는 것이다. 만약 한 번이라도 딴짓을 하면 그때는 손목이 아니라 목을 비틀어버리겠다. 독칠의 무릎이 먼저 꺾였습니다. 부어오른 손등을 바닥에 짚으며
이마가 흙에 닿도록 엎드렸고 덩치 큰 사내도 뒤어 쿵 소리를 내며 무릎을 꿇고 두 주먹을 땅에 박았습니다. 사내의 어깨가 크게 들썩이더니 굵은 울음이 터져 나왔고 독칠 또한 고개를 처박은 채 코를 훌쩍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세 사람의 삶은 송두리째 뒤바뀌었습니다. 한서윤은 매일 새벽 독칠과 그 일행을 마당에 세워놓고 통나무 들어 올리기부터 시켰습니다. 처음에는 그 건장한 사내조차 한서윤이 맨손으로 드는 바위를 두 팔로 감싸 안고도 한 뼘조차 들어 올리지 못해 나가 떨어지기 일쑤였습니다. 한서윤이 시범을 보인다며 사내의 허리통보다 굵은 통나무를 양손으로 번쩍 들어 올릴 때마다 독칠과 일행의 입은 저절로 벌어졌습니다. 도대체 저게 사람의 힘이 맞느냐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독칠은 야바위질에 쓰던 그 손놀림을 사람들을 즐겁게 할 마술에 맞게 고쳐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공 3개를 허공으로 던져 올리며 시작된 연습은 매일같이 이어졌습니다. 독칠은 공을 받아내는 동작을 하루에도 수백 번씩 되풀이했으나 초기에는 날아오는 공의 콧등을 맞아 피를 흘리거나 이마에 혹이 가실 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독칠은 입술을 깨물며 훈련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남을 속여본 돈으로 동생을 먹이던 부끄러운 기억이 스칠 때마다 그의 손가락에는 더욱 단단한 힘이 실렸습니다. 장터에 유랑단이 처음 모습을 드러냈을 때 사람들의 시선은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또 저 사기꾼 놈들이 어떤 수작으로 사람들을 홀리려나 하는 차가운 눈초리가 사방에서 꽂혔으나 한서윤이 양손에 커다란 바위를 하나씩 치켜들고 머리 위에서 부딪히는 순간 분위기는 반전되었습니다. 돌이 박살, 나는 굉음과 함께 구경꾼들의 의심은 순식간에 경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어 떡대가 한서윤과 합을 맞추어 굵은 통나무를 맨손으로 쪼개는 진짜 차력쇼를 선보이자 사람들은 넋을 잃고 입을 벌렸습니다. 독칠이 공 5개를 허공에서 유려하게 돌리며 눈이 휘둥그레지는 재주를 부리자 구경하던 아이들이 까르르 웃으며 앞다투어 몰려들었습니다. 구경꾼들이 아낌없이 던져주는 엽전이 바구니 안에서 찰그랑거리며 울릴 때마다 독칠과 떡대의 눈시울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공연이 모두 끝난 뒤 독칠이 바구니에 수북이 쌓인 엽전을 내려다보며 한서윤에게 나직이 말했습니다. 큰 누님 사람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번 돈이 이토록 묵직한 줄은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한서윤은 코끝으로 가볍게 숨을 내뱉으며 대꾸하지 않았으나 입가에 살짝 번지는 미소를 독칠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유랑단의 명성은 인근 고을까지 자자하게 퍼졌고 장이 서는 날이면 한서윤의 공연을 보려는 인파가 마을 느티나무 아래를 가득 메웠습니다. 독칠과 떡대는 한서윤을 큰 누님이라 부르며 극진히 모셨고 평생을 바쳐도 다 갚지 못할 은혜라 여기며 아침 저녁으로 무난 인사를 거르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해가 저무는 저녁, 초가집 마당에 6 식구가 둘러앉아 저녁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한서윤이 솥뚜껑을 열어 구수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보리밥을 아이들의 밥그릇에 수북하게 퍼주었습니다. 그 곁에서 한채령은 독칠의 동생과 떡대의 동생 사이에 자리를 잡고 앉아 엿가락을 쪼개어 나누어주며 즐겁게 웃고 있었습니다. 독칠의 어린 동생은 엿 한 조각을 입에 물고 두 눈을 꼭 감으며 볼이 미어지도록 우물거렸고 떡대의 여동생은 한채령이 건네준 엿을 두 손으로 소중히 받든 채 연신 고개를 꾸벅였습니다. 노을이 초가집 위로 길게 드리워진 가운데 한서윤은 간마루 끝에 걸터 앉아 마당의 풍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아이 셋이 엿을 나누어 먹으며 터뜨리는 웃음소리와 독칠이 공놀이를 보여주겠다며 조약돌을 공중으로 던져 올리는 소리, 그리고 떡대가 장작더미를 정리하며
흥얼거리는 콧노래가 마당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비록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6사람이었으나 그 마당 위에 내려앉은 온기는 세상 어느 세도가의 안채보다 깊고 포근했습니다. 한서윤이 마루 위에서 두 다리를 쭉 뻗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자 저녁 노을 사이로 별 하나가 먼저 얼굴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한서윤의 입술 사이로 나직한 혼잣말이 새어 나왔습니다. 이래도 되는 건가 싶구나. 내 팔자에 이토록 식구가 늘어날 줄이야. 그 말 끝에 실린 것은 투덜거림이 아니라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종류의 벅찬 감동이었고, 거칠게 갈라진 한서윤의 입술 위로 번지는 미소는 저녁 노을보다 더욱 따스하게 빛났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아 해가 바뀌고 또 바뀌며 여러 번의 봄이 지나갔습니다. 산기슭에 위태롭게 서 있던 초가집은 어느덧 고운 기와를 얹은 널찍한 기와집으로 변모해 있었고, 마당 빨랫줄에는 크고 작은 옷가지들이 가을바람에 기분 좋게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한서윤이 이끄는 유랑단의 명성은 이제 고을 하나를 넘어 조선팔도 장터마다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장이 서는 날이면 한서윤의 공연을 단 한 번이라도 직접 보겠다며 전날 밤부터 멍석을 깔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끝도 없이 줄을 이었습니다. 세월의 흐름 속에 한채령은 어느덧 어엿한 처녀의 티가 나기 시작했고, 칠구와 떡대 역시 살이 오르고 볼이 통통해진 채 마당을 활기차게 뛰어다녔습니다. 칠구는 공놀이 재주를 부단히 연마하여 이제는 7개의 공을 동시에 허공으로 돌릴 수 있게 되었고, 한서윤에게 혹독하게 단련받은 덕에 떡대는 진짜 바위를 이마로 단숨에 깨뜨리는 경지에 올라 있었습니다. 단풍이 물드는 어느 가을, 저녁 공연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온 6 식구가 마루에 옹기종기 둘러앉아 저녁상을 마주했습니다. 직접 끓여낸 된장찌개에서 구수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아이들이 숟가락을 들기도 전에 뜨거운 국물부터 후후 불어먹으려 달려들자 한서윤이 눈을 부라리며 엄하게 제지했습니다. 칠구가 밥 한 술을 크게 떠 입에 넣으며 옆에 있던 떡대를 툭 찔렀습니다. 야, 우리가 그때 큰 누님한테 호되게 맞지 않았으면 아직도 장터 바닥에서 구르고 있었을 거다. 떡대가 무릎을 탁 치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 그 주먹 한 방이 내 인생을 바꿔놨어. 한채령이 국그릇을 내려놓으며 한서윤의 다리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언니, 우리 식구 이렇게 많아져서 정말 좋지. 한서윤은 한채령의 머리에 달린 댕기를 손끝으로 톡 건드리며 짐짓 콧방귀를 뀌었지만 입꼬리가 귀 밑까지 올라가는 것은 도저히 숨길 수 없었습니다. 밥만 축내는 입이 늘었지 뭐가 좋으냐. 마루 위로 정겨운 웃음소리가 터져나왔고, 그 웃음은 가을바람을 타고 산등성이 너머까지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거칠게 갈라진 한서윤의 두 손이 일구어낸 가족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으나 조선팔도 그 어떤 집안보다 단단하고 따뜻했습니다.